이장혁 변호사입니다. 첫날부터 조금 늦었네요. 죄송해요. 밑에서 이거 자료 갖고 뭐 잠깐 하고 오느라고. 자, 오늘 자료는 다 받으셨죠? 이거는 그 해설을 제가 직접 다 단 것들이에요. 제 선택형 문제집은 지금 출판이 돼 있지는 않죠. 계속 그동안에 있었던 헤르메스 문제집은 제가 해설을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 헤르메스 측에서 했는데 다른 학원 선생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 출판사에서 직접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걸려 있지도 않죠, 이제는. 처음에는 제 이름을 걸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걸고 있죠. 요거는 근데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 작업을 제가 선택형 해설 다는 작업을 많이 해보질 않아 갖고 작업하는 기간 예상을 좀 잘못했어요.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문 대부분하고 판례하고 대부분 홈페이지에 접속해 갖고 이렇게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완성이 됐어요. 다 한 다음에 진도 순으로 재배열도 해야 되잖아. 그것까지 다 했더니 이 어저께 완성이 돼 갖고 어제 이제 학원하고 집현지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집현지에서 편집을 좀 해줄 건데 오늘까지 완성해 갖고 편집을 완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편집을. 그래서 편집이 된 거를 내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진도 나갈 범위만 미리 이렇게 복사를 해 드린 거예요. 좀 조잡하죠? 이건 그냥 제가 작업한 원본 그대로라 이래요. 근데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필기하실 때 요 여백에다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노트에다 하세요. 여백에 뭐 별로 할 데도 없잖아요. 노트에다 하셨다가 내일 받으면 거기다 옮겨 적으시면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택형은 아마 올해까지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시험까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얘기가 있었죠. 선택형 상법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형이 시험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은 헌민형만 보고 나머지 과목은 선택형 뺀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있었다고. 근데 그 이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상법 선택형 안 빠질 거니까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형 문제집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거 어떻게 될지 예, 좀 관심을 가졌죠. 집현재 사장님이 법무부 장관님이랑 친분이 좀 두터워요. 그래서 물어봤대, 장관님한테. 어떻게 되냐고. 근데 장관한테 그런 걸 물어보니까 장관님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근데 사실 장관님은 모르시죠. 장관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겠어. 그래서 법무부 실무자들한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법무부 내부에서는 빠지는 걸로 거의 뭐 확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선택형 문제집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변신은 지금 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출간이 될 거예요. 이건 출간이 될 건데 법전협 문제는 안 하고 있어요. 하다가 중지했어. 그 얘기 듣고 작업하다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거만 책으로 나올 거예요. 변시 것만. 제가 기본 강의 하기 전에 사례형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 변시 것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변시만 법전협 빼고 변시만 사례형 선택형 요거는 올해 이제 출간이 될 거고 법전협은 사례형은 다 나와 있죠. 오늘 나와요. 오늘 사례형 책은 오늘 나와. 오늘이나 내일은 나올. 오늘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오고 거기 이제 법전협까지 다 들어 있죠. 선택형은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사례형이 강화되면 그동안 선택형에서 출제된 테마들이 사례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말고 제가 문제를 만든다 그러지만 생사배로 제가 다 만들지는 않고 기존의 선택형에서 사례형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던 거 이런 거 참고해 갖고 사례형 문제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재 작업은 뭐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자, 오늘 선택형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2015년부터 강의를 여기서 시작해 갖고 2016년부터 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에는 변시뿐만 아니라 법전형까지 다 했었죠. 그래서 그 회차가 되게 길었어요. 8회를 했던가 뭐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제 변시 것만 하고 있어요. 다 하자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법에 시간 할애 많이 안 하잖아요. 시간 할애 한다 그래도 사례형에만 많이 하지 선택형에 잘 안 하니까 8회까지 해갖고 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4회로 정해놓다 보니까 변시 것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컨셉이 2016년도에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는 요 타이밍에 요 강의를 개설할 때 컨셉이 뭐였냐면 선택형 문제를 풀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해설은 거의 기본 강의에 준하는 정도로 한다. 지문과 관련된 그 주변 내용까지 다 해갖고 기본 강의에 준하는 정도로 한다.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2016년도에 강의를 했으니까 변시는 2015년 변시까지만 돼 있잖아요. 2012년부터 변시 1회, 변시가 2012년이니까 4회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20문제 정도만 하면 됐어요. 뭐 3시간 반에 20문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8회까지 왔잖아. 8회까지 와서 하루에 40문제씩을 해야 돼요. 하루에 40문제씩 하려면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가야 돼. 1시간에 10문제 정도씩을 해야 된다는 건데, 10문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법전형까지 2015년도에 법전형 문제까지 다 할 때 속도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사례형 정도는 한번 보셨거나 갖고 상법에 대한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으셔야 돼요. 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작년 재작년에 선택형 하면서 기본 강의 해주듯이 충실하게 해설해 주더라 이 얘기 듣고 와서 강의 들으시려고 하면 올해부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 감안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자연인 가본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 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가본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갑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은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죠. 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상인인 사람은 없죠. 자연인 중에서 법인이야 당연히 태생적 상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회사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상인이지만 자연인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상인은 아니라고. 상인이 아니다가 어느 시점부터 상인이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그 상인이 영업으로서 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상인이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 행위를 시작했다. 아니면 식당 하는 사람이 그 음식 파는 행위를 시작했다. 이거를 시작하면 이때부터 영업적 상인이 되는 건 당연해요. 이때는 상인이 아니었다가 이때는 상인이 되겠죠. 이 이후로는.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영업으로서 하는 행위, 이 영업적 상행위를 시작했을 때 이전 단계에서 상인 자격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이전 단계에서. 언제부터 상인 자격을 인정을 하느냐? 개업 준비 행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이 상인이 최초로 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그리고 이 행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상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개업 준비로서 하는 행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행위를 시작을 해야만 이거를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개업 준비 행위로 볼 것이냐. 이거에서 학설이 많이 갈리는데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위 개업 준비하는 행위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학설도 있고 어떤 학설은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그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학설이 있고 이게 통설이고 판례죠. 그리고 어떤 학설은 상대방이 인식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일반인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의 행위가 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차하는 행위 이런 거는 점포 임차 행위를 했을 때
상가형 건물을 임차하는 행위 그 자체만 갖고 보면 임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고요. 굳이 이 사람이 내가 영업하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도 인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행위의 성질로만 봐도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행위만 하면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설 판례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다른 학설도 있다 그랬죠. 공중이 다 알아야 된다. 제3자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그런 학설은 알 필요 없고 통설 판례만 알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 그 정도의 행위만 하면 개업 준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기억, 갑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상가 건물 임차 행위 이거는 임대인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 갑이 식당 영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을은 상인이 된다. 자, 지금 갑이 상인이 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을이 상인이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을이 상인이 되는가? 임대하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을이 언제 상인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을 입장에서는 보면 돼요. 을이 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을은 영업으로 임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상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그냥 상가 건물 소유한 사람이 그냥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민법 적용 받아가면서. 근데 이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을은 상인이 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갑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텐데 생뚱맞게 을이 상인이 되는 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올해 문제예요, 올해 문제. 생뚱맞은 지문이었죠. 처음에 이거 보고 뭘 묻는 거야? 나도 그랬어. 디귿, 병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민사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자, 지금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죠. 영업 자금을 차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에 상사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된다 그러면 5년일 거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10년이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그 경우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 상행위로 인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상행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보조적 상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쌍방적 상행이어도 상관이 없고 일방적 상행이어도 돼요. 반드시 쌍방적 상행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 중 일부,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행위인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일방적 상행위일 때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돼도 상관이 없고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사안을 보시죠. 우리 사안에서는 병이 갑한테 대여를 하는데 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은 보면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친구한테 차용을 한 거야.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이거를 지금 영업으로서 하는 상인이 아니라고 지금 병은.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지금 상인이 아니죠. 채무자만 상인이면 이 상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상법이 채무자만 상인이면 채무자 갑이 상인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갑이 이 돈 빌리는 행위가 이게 상위가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은 지금 영업 자금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영업적 상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어. 식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전 단계에서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걸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할 거고 그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법이 적용되겠죠. 개업 준비 행위가 아니라면 뭐 둘 다 상인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민법이 적용될 거예요. 자,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니까 아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봐서 상대방의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돈 빌리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봤을 때 상대방이 영업 의사를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돈을 왜 빌리는지 어떻게 알아? 돈 빌리는 행위, 그 행위의 성질만 갖고는 영업 의사를 알 수 없다고. 얘가 아들 병원비를 쓰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등록금을 내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장사하는 영업자금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전 차용 행위, 영업자금 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개업 준비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런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돈을 빌리는데 행위자가 영업의사를 갖고 영업의사를 갖고 돈을 빌렸고 실제로, 그리고 상대방이 행위자의 설명 등을 통해서 그 영업의사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영업자금 차용 행위도 개업 준비 행위로 봐주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후 이러한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갑은 영업을 위해서 지금 차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병도 행위자의 영업의사를 알고 있었어요. 갑의 영업의사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는 요 행위, 금전 차용에는 상인이 된다. 그리고 요때부터 채무자 갑은 상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행위론이라는 행위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갑이 자본 금액이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죠. 우리 상법 9조 보시면은 소상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소상인한테는 상법 규정 중에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소상인이 누구냐? 소상인이. 이건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자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해요. 지금 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본 금액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닌 자예요. 그리고 갑은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상호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미음,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갑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저 뒷편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건 저 상행이 거의 맨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공중접객업이라는 거는 뭐 이것까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죠. 식당도 공중접객업이에요. 여기서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갑의 손해배상 책임. 자, 그러니까 물건의 멸실, 훼손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법은. 그런데 이 물건을 임치받은 이 물건이 고객이 공중접객업자한테 임치한 물건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다 조금 달라요. 임치한 물건인 경우, 임치한 물건이든 임치를 하지 않은 물건이든 이 물건의 멸실, 훼손, 분실 등과 관련해서 공중접객업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는 공통이 돼요. 그런데 임치받은 물건과 임치받지 않은 물건은 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 이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공중접객업자한테 있어요. 임치받지 않은 물건, 손님이 갔는데 공중접객한테 맡겨놓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이야. 이게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휴대물의 경우에, 임치받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을 해내야 돼요. 입증 책임에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임치받은 물건이 공중접객업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조금 무겁죠. 자기가 무과실 입증을 해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든 간에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목욕탕 가면 이제 많이 보죠. 목욕탕 가면은 거기 들어가자마자 공중목욕탕, 대중목욕탕 들어가자마자 뭐 바나나 우유도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 이제 써놓는다고. 막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렇게 써놓으면 요거든 그러니까 요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할 수 없어요. 그거 써놓는 것만 갖고는 책임 못 면해요. 휴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분실됐을 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한테 고의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면할 수 없다.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돼 있어. 우리 상법 조금 찾아보세요. 그럼 책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관에 규정해 두면 돼요. 약관에.
약관의 규정에 이르면 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법 69조 1항의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로서 그 성질상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 틀렸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자, 우리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 이렇게 몇 가지 있죠? 조문으로는 5개고 실질적인 내용은 4개 정도가 돼요. 상사 매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쌍방이 다 상인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상사매매와 관련되고 이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 이게 상사매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인 간의 매매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매매의 당사자 쌍방,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확정기 매매의 해제에 관한 규정 빼고 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거래의 신속한 종결 이런 게 목적이에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근데 거래의 신속한 종결 그러니까 뭔가 공익적인 느낌이 좀 나고 강행 규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2번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 이거 참 이런 지문은 좋은 지문이에요. 이 지문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려면 3가지의 테마를 알고 있어요. 3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지배인의 권한 범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지배인의 권한. 기본 강의 할 때 보니까 글씨를 너무 날려서서 못 알아보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쓸게요. 지배권을 말하는 거죠. 지배권. 지배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상인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영업소, 특정 영업소로 제한이 되긴, 하나는 아니고 특정 영업소로 제한되긴 하지만 특정 영업소와 관련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행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성을 갖고 정형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행위가 지배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인가? 이거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해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요. 주관적 의사 고려 안 해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지배인이 은행 가갖고 영업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느냐, 돈 빌리는 행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빌리는 행위는 지배인이 영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잖아. 필요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돈 빌리는 행위 그거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봤을 때는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니까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배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디 강원랜드 가갖고 도박 자금을 쓰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럴 주관적 의사를 갖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그 행위 지배권 범위 내에 속하는 거냐? 속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 빌린 행위, 금전 차용 행위는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배권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배인이 자기가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기 위해서 상인을 대리해 갖고 영업자금 행위, 차용 행위예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인이 책임을 져줘야 돼.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에 은행이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를 알고 빌려줬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상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어때요? 어때요? 그러한 게 책임을 묻는 거는 뭔가 그 법감정에 반하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 법리는 뭐냐? 그 법리는 이제 지배권의 남용이라는 거죠. 지배권 남용은 우리 나중에 회사법에서 배우는 대표권 남용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지배권 남용. 이거 뭐냐?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지배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행위가 상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지배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인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야. 그러한 행위를 지배권 남용 행위라고 불러요. 지배권 남용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해.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서 그 행위의 효력은 상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지배인의 지배권 남용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경우에는 행위의 효력이 상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 자, 이 정도를 보고, 그리고 이 지배권 남용의 법리는 표현 지배인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배권 남용이 됐을 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자, 이 내용이죠. 어떤 행위가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을 한다.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지배권 남용 행위죠. 지배권 남용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범위의 경우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미쳐요. 예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미치지 않지만, 여긴 지금 원칙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표현 지배인한테도 지배권 남용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대표권 남용의 법리가 표현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표현 지배인의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봐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알아야 이 지문 하나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문이죠. 이런 지문은. 3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저는 강의할 때 부분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쓰시는 표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면 안 돼. 부분 사용인 이런 거. 제가 강의할 때만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강의할 때만 부분 사용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 부분 사용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거죠. 표현 지배인 규정이 유추 적용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간략하게 볼까요? 자, 표현 지배인 뭐죠?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인 듯한 외관이 있고, 그리고 외관을 상인이 부여했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보고 그에게 지배인이라고 신뢰를 했고, 신뢰하는데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 그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도 상인에게 효력이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 그게 이제 표현 지배인이죠. 이 규정이 부분 사용인한테 적용되느냐? 다시 말해서 부분 사용인이 아닌 자인데 뭐 영업부장, 기타 등등 부분 사용인 기타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상인이 부분 사용인 기타 명칭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그자가 부분 사용인이라고 믿고 중과실이 없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표현 지배인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뭐 표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상법에, 그럼 그 규정을 그냥 적용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상법에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분 사용인한테 표현 지배인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들어요. 이 지배권, 이 포괄성을 갖고도 적용성을 갖죠. 그리고 또 획일성도 가져요. 획일성, 불가제한성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부분 사용인의 권한,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권한이 제한돼 있을 뿐이지 정형성을 갖고 획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지배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 판례는 정형성과 획일성의 정도에 있어서 부분 사용인의 권한은 지배권만 하진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권만큼 정형화돼 있고 획일화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대표이사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하면은 상인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그래서 표현 지배인 규정 유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민법의 표현 대리나 아니면은 상인한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해결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요. 4번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의가 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사안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상인이 돼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 준비 행위를 한다. 그러면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부터 이거는 보조 상의가 되고 갑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건 앞에서 봤죠. 그런데 지금 사안은 이런 거예요. 이 실제 사안은 뭐였냐면 판례 사안은 뭐였냐면 그 시각 장애인용 그 보도 블록을 만드는 회사, 시각 장애인용 시멘트 보도 블록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그랬어요. A 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이 회사로 하여금 방금 같은 시각 장애인용 보도 블록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한 거야. 얘가 회사 하나 차리려고 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회사 차린 이후에 하면 얘가 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됐건 아니면 대표이사가 되든 상인은 회사가 되는 거지 갑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잖아. 회사가 상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회사를 차리기 전 단계에서 갑이 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영업을 할 자금을 차용을 하는데 자금 차용을 자기 명의로 했어. 자기 명의로. 그때 얘가 갑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된 건데 우리 아까 같은 논리로 본다면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건 뭐 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이 판례는. 얘가 나중에 자기가 영업적 행위를 자기 명의로 해서 자기가 상인이 되려고 영업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당시부터 상인이 되겠지만 자기가 상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A 회사가 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준비 행위를 하는 거는 이 그 준비 단계에서 이건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 준비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5번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한 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형법 시간에도 많이 보셨죠. 또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헌민형이 1차 과목이었고 상법은 2차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민형,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기 전에 상법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상법까지 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판례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형법 시간에 돈은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잖아. 그럼 돈 받으면 이건 내 건데 이거 왜 타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게 되지? 돈 받았으면 이거 내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상법 조문에 이런 조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보시죠. 위탁물의 귀속. 자, 갑이 위탁자고 얘가 위탁매매인이고 얘가 이제 병하고 거래를 하죠. 위탁자, 위탁매매인, 거래 상대방이에요. 이 경우에 얘가 위탁한 물건 또는 얘가 위탁매매 이행으로서 취득한 물건 그리고 위탁매매 이행으로서 취득한 채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얘한테 속하죠. 왜냐하면 위탁매매인은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명의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골동품 하나를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골동품을 팔았어. 그럼 이 골동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은 자기 명의로 한단 말이야. 자기 명의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매매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을한테 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동품을 받아서 취득하기는 매매대금 채권 이거는 을한테 귀속됨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을 거야. 자, 그런데 경제적 실질을 봐요. 이 채권 을 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 골동품은 얘 거고 얘는 골동품을 대신 팔아줬을 뿐인데 골동품 판매에 대한 대가 채권이 얘한테 귀속된다는 건 경제적 실질은 반하잖아. 얘한테 귀속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은 요런 거, 요 위탁물 그리고 요런 채권과 관련해서 얘와의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 그리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개인적인 채권자, 뭐 K가 있다 치면 얘와의 관계, 얘와의 관계에서는 요런 것들은 다
얘 게 아니라 얘 거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취득했을 때 요거는 갑과의 관계에서는 이 채권은 을 게 아니라 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 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무 이행으로써 얘한테 금전을 지급을 했다. 얘가 돈을 취득을 했다. 취득과 동시에 얘와의 상태에서 관계에서는 그 금전은 을 게 아니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금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금전, 이게 자기가 아니라 갚거라고.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고 튀어버리면은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3번.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상법은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호가 영업의 실질하고 맞지 않아도 돼요. 영업의 실질은 예를 들어서 요식업인데 상호에 무슨 뭐 메가 기계 건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영업의 실질하고 안 맞아도 돼요. 그게 상호 선정의 자유예요. 자유주의야. 그런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그 제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회사라는 상호는 회사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아닌 상인은 회사라는 사용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함은 상호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회사라 그러면은 뭔가 규모도 크고 신용도도 높을 것 같잖아. 그래서 회사가 아닌 자가 회사라는 사용어를 쓰면 거래 상대방이 그 상인의 규모나 신용도에 있어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착각을 막기 위해서 회사라는 상호를 못 쓰게 한 거예요. 2번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틀린 질문이에요. 자, 상호의 단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상호의 단일성이에요. 영업이 하나인데 그 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상호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인 상인의 경우 이 경우에 얘가 영업을 여러 가지를 한다. 영업을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럼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 상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정엽이가 치킨집 하나 하고 족발집 하나 한다. 그러면 치킨집에는 메가족발, 메가치킨, 족발집에는 뭐 합격의 족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개의 영업을 하면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도 돼. 자연인 상인은 그래요. 근데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을 여러 가지 한다 해도 상호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제조 판매업, 휴대폰 제조 판매업, 그 다음에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이렇게 영업을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상호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하나잖아. 영업별로 각각의 상호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연인하고 좀 다르죠? 물론 자연인의 경우 그 영업 여러 개 하면서 하나의 상호 쓸 수는 있어. 근데 자연인 경우에는 두 개를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하나만 써야 된다라는 거. 3번 주식회사 유한에서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죠. 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호나 목적. 그리고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이 경우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회사가 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종류의 회사. 그러니까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거 다 이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이 돼요. 다른 종류의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상호의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4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상호 폐지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죠. 상호 폐지 청구권. 내가 쓰고 있는 상호 다른 사람이 쓰면은 그거 쓰지 말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상호권자가 그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등기를 한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상호권자를 갑이라고 하고, 그리고 갑이 지금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을이라고 해봐요. 을이 지금 갑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상호 폐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을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목적. 이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뭐냐? 갑의 상호를 자기 상호인 것처럼 사용을 해갖고 갑이 상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호를 통해서 갖고 있는 신용을 자기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공중들한테 오인시켜갖고 공중들이 우리 가게를 갑의 가게인 줄 알고 찾아오도록 만들 목적,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상호의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상호의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려면 을의 상호가 갑의 상호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해야 되겠죠. 똑같은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데 유사한 경우에도 오인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을이 갑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호권자인 갑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갑이 을을 상대로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너 내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상호폐지 청구권 행사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판 걸어놓고 하고 있으면 간판 내려라 할 수 있는 거고, 광고, 갑의 상호를 통해서 막 광고를 하고 있으면은 광고판에서 그거 내려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상호를 등기를 했을 때 그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갑이 등기를 해놨어요. 상호 등기를 해놨어. 그런 상태에서 을이 갑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상호폐지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좀 완화돼요. 우선 을한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을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돼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그러니까 갑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을이 동종 영업을 하면 을한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걸로 기본적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리고 손해를 받을 염려, 요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 오인 가능성, 요거만 입증을 해내면은 상호폐지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폐지 청구를 행사가 매우 쉽지. 오인 가능성은 입증하기가 너무 쉽잖아. 얘 간판 사진 찍어갖고 우리 집 간판하고 비교해서, 판사님 비교해서 보세요. 비슷한 상호 쓰고 있잖아요. 요거만 입증하면 된다고. 요거 다 추정되고 요건 요건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상호폐지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근데 상호폐지 청구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을이 갑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너 사용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동안 얘가 갑의 상호를 쓰면서 영업을 해서 얘 손님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줄어든 거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갑의 상호 쓰면서 영업을 했는데 너무 못해갖고 그 상호에 대한 공중의 그 인식이 되게 나빠졌어.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신용이나 명예가 침해됐음을 이유로 해서 또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겠죠. 5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보죠. 첫 번째, 갑이 을한테 영업을 양도를 했는데 을이 갑의 영업 양도 전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죠. 상업을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첫 번째,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되지. 갑이 을한테 영업을 양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을이 상호를 적용해야 돼요. 상호 적용. 아, 이것도 글씨. 아, 마음이 바쁘니까 이래요. 두 번째, 을이 갑의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상호 적용. 그리고 세 번째,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어야 돼요. 채무를 인수했으면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상법 42조인가? 42조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채무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책임을 지는 거는 영업상의 채무에 한정이 돼요. 개인 책임,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그리고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책임을 져요.
선인 경우. 그럼 여기 선이란 뭘 말하는 거냐? 영업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업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을은 갑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갑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야. 원래 자기 채무니까 책임을 지는 거고 양수인은 을도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책임 없음을 등기한 경우.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 채무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이걸 등기를 하면 채무를 면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통지를 하는 경우. 채권자한테 책임 안 진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는 경우와 통지를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달라요. 등기를 하면 양도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요. 모든 채권자. 근데 통지에 의해서 채무를 면하려면 연대 채무를 면하려면 명하는 경우는 통지의 상대방이 됐던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만 면해요. 통지의 상대방 채권자. 자, 그리고 통지에 의해서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지를 해야 돼요. 양수인 혼자 통지하면은 책임 면할 수가 없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만 책임 면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양수인이 통지하면 책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것도 그렇죠? 여기 지금 이건 아니네. 지금 요거죠, 요거. 등기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4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맞죠? 방금 봤던 거예요. 니언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자, 상호를 양도. 상호라는 거는 인격권의 성격도 가지지만 재산권의 성격도 가져요. 자, 상호 이름이니까 당연히 뭐 인격권의 성격 가지겠죠. 그래서, 근데 재산권의 성격도 가져. 뭐 구글, 뭐 코카콜라 이런 상호들은 조단이에요. 상호권만. 그 이름값만. 그 브랜드 가치만 뭐 몇 조, 뭐 몇십 조 뭐 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재산권으로 성격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는 양도할 수가 있어.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상호를 양도할 때는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영업은 그대로 놔두고 상호만 양도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동일한 상호 뒤에 동일한 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중들의 신뢰를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같이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영업을 폐지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상호만 독립적으로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업을 폐지한 경우. 그런데 요 얘기, 방금 했던 얘기, 요거는 이 상호가 등기된 상호냐, 등기하지 않은 상호냐,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등기한 상호든 등기하지 않은 상호든 다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등기되지 아니한 영업의 상호는 폐지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디귿, 회사가 수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자, 맞죠? 아까 봤죠? 리을,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맞죠? 지웠네요. 아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상법 24조가 정한 명의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이 을한테 자기 명의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을 해요.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을과 거래를 한 병은
을의 영업이 명의 대여자인 갑의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갑도 을과 연대해서 병한테 책임을 진다. 이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내용이죠. 명의대여자 책임, 방금 얘기 다 한 거지만 그 요건을 보면 첫 번째, 그 요건 이거 표현 책임은 표현 법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요건 뭐 다 맨 똑같죠. 첫 번째 뭐예요? 진실과 다른 외관의 존재. 두 번째, 외관의 부여. 세 번째,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뭐 이거예요. 진실과 다른 외관의 존재, 이건 뭐예요? 명의대여자 책임에서는 명의 차용인이 명의대여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외관의 존재예요, 그게. 그리고 명의 사용을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경우, 이게 귀책 사유죠. 외관의 부여,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 을의 영업이 갑의 영업이라는 걸로 착각했고, 그런데 중과실이 없었다. 선의 무중과실. 이렇게 되죠. 요건 하나하나 관련해서 지문을 보자고요. 1번, 명의 차용자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선의 무중과실이 있을 때만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선의 무중과실은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악의를 주장하거나 중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명의대여 책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이 명의대여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와 관련된 건데 외관의 부여, 외관의 부여. 이거는 명의대여자 책임에서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허락에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묵시적인 방법의 허락, 어떤 게 묵시적인 방법의 허락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묵시적 허락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에 묵시적으로 허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죠. 앞에 그 부실등기의 효력 39조 거기에서도 그렇게 보고, 저 뒤에 표현대표이사에서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그 묵시적인 허락을 인정을 보통 해주죠. 근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알고도 방치.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내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놔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는 명의사용을 허락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는. 부수적인 사정이 개입이 돼 있어야 돼. 명의대여자한테 자기의 상호를 관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만한 부수적인 사정이 개입돼 있어야만 알고도 방치한 경우를 허락으로, 묵시적 허락으로 봐요. 그럼 그러한 사정이 뭐가 있느냐?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한테 영업을 임대했거나 임대했다는 사정, 아니면은 자기 영업 공간의 일부를 그 사용대차 계획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거나,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은 자기 상호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 하에서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상호를 쓰는 경우, 그거는 썼을 때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업을 임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을 임대했다고 해서 상호를 항상 같이 임대하는 건 아니지. 상호를 같이 임대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고, 상호를 임대를 안 했어. 상호까지 사용할 걸 허락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얘가 A라는 상호를 쓰는 거야. 그러한 경우에는 얘는 임대라는 부수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상호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야, 너 내 상호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뒀으면 그거는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걸로 보겠다. 법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것도 요거는 사례형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법조전 모의고사에서. 3번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틀렸죠. 명의대여가 위법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은 다 발생이 돼요. 자, 명의대여가 위법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명의대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명의대여를 했을 경우, 그게 명의대여가 위법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근데 그런 경우에도 왜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을 하느냐?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랑 명의대여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규정은 입법 목적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약사법에서 약국 면허 대여하는 거, 이런 거 금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그리고 건설업법에서 건설 면허 대여하는 거 금지하는 거, 이런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약사법에서 약국 면허 대여하는 걸 금지하는 거는 약국 영업은 약사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그 일반인들한테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여를 해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 영업을 하면 뭐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막 팔고 그래갖고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도 했어.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사람 뭐 그렇게 위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해서 명의 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거래한 자가 이 영업이 명의 대여자인 약사의 영업이라고 신뢰를 했으면 얘를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 위법한지 여부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 대여자 책임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4번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죠. 명의대여자 상인일 필요 없어요. 명의차용자는 얘는 상인이어야지. 왜냐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이라는 거는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영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상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명의대여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죠. 이걸 다루고 있는 판례가 인천직할 시립병원 판례죠. 인천직할시가 사단법인 병원관리연구소라는 사단법인한테 인천직할 시립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업을 할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얘가 인천직할 시립병원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의약품을 납품을 했는데 얘가 이제 채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때 상대방이 인천직할시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 근데 물론 그 사안에서 얘한테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의 오인이 없었다. 선의가 없었다. 악이었다. 요게가 인정이 돼갖고 명의대여자 책임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리상으로 명의대여자 상인이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설치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판례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5번 명의대여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얘는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 이 상법 24조 그거는 얘한테 더해서 얘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 이거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연대 책임을 져요. 그런데 여기서 연대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상법에서 나오는 연대 책임은 거의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연대 책임이 뭐 간혹 나오는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리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변제나 대물변제, 상계 이와 같이 세부를 소멸시키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이 되죠. 근데 그 이외에 뭐 시효 중단이라거나 시효 이익의 포기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 효력만 인정이 되죠. 진정 연대 책임은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게 한 8개인가 되잖아. 근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6번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이 아까 인천직할 시립병원 판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명의대여자 상인이 아니라도 성립할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설명을 하면서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그 사실관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얘가 뭐였어요? 사단 법인 병원관리연구소였어요. 회사도 아니었고 그냥 법인이었어요.
비영리 법인이었다고. 그럼 상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상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어쨌든 판례에는 이렇게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였죠. 병원업 하는 건 이건 상행위가 아니잖아요. 병원업은. 우리 그 앞에 그거 봤잖아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상인인가?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활동들이라 상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변호사도 상인이 아닌데 병원업이 상인이겠어? 이게 영리행위겠냐고, 병원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얘가 상행위를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좀 특이한 판례예요. 인천지가 시립병원 판례. 명의 차용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 아님에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송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판례가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이철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했는데 이 상행위가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얘를 의제 상인으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상인은 의제 상인이잖아. 그래서 얘를 의제 상인으로 판례가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구만 알면 돼요.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영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는 상인은 상인인데 상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고 결국 명의 차용자는 의제 상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이철성 교수님은. 이 문구만 알아두시면 돼요. 니은 명의 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틀렸어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 사용의 허락과 얘 손해 발생 사이에, 그러니까 얘의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은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갑의 상호를 걸고 있었으니까 병은 이게 갑의 영업이구나 라고 신뢰를 하고 있었어. 그런 신뢰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출장 서비스를 나가다가 자동차로 얘네 가게를 들이받아 갖고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 손해, 얘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이 영업이 갑의 영업이라고 생각했던, 을의 영업이라고 생각했던, 을이 출장 나가다가 얘네 가게 들이받아 갖고 발생하는 손해, 이거는 발생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니까 얘의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명의대여자 책임은 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잖아.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 인정한다고 얘 신뢰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디귿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 차용자의 행위에만 하나하고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얘의 피용자 X가 있는데 얘하고 직접 거래 안 하고 명의 차용자 을하고 직접 거래 안 하고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X하고 거래를 한 경우, 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정환이 얘한테 안정환 축구용품점이라는 상호 사용을 허락해서 얘가 안정환 이름 걸어놓고 축구용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비우고 있을 때 얘의 직원 X가 있는 상황에서 병이 이거 안정환 축구용품점 안정환이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을의 피용자 얘하고 축구공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한 거야. 그럼 얘 신뢰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라도 피용자하고 거래했다고 해서 보호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판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그래요. 송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판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가 명의 차용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 얘의 행위가 얘한테 귀속되지도 않죠. 얘한테 귀속되지 않으면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만 인정이 돼야 된다는데 판례는 뭐 그런 설치는 없어요.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다른 판례에 보면 피용자 이런 표현은 없고 명의 차용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 교수님 해석이 뭐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 수업 목적상으로는 판례 요 문구를 알아두셔야 돼요.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나 대행한 경우, 그러니까 명의차용자를 누군가가 명의차용자를 대리나 대행해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행 책임이 인정이 된다. 두 가지 판례 알아두세요. 근데 요게 더 자주 나와요. 피용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리을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행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얘하고 얘는 연대책임을 지는데 그건 부진적 연대책임이죠. 부진적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는 절대적 효력이 없죠. 맞는 거야. 잠시 쉬었다가 7번부터 갈게요.